화면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밝아져요. 조선 궁궐의 차가운 복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장금을 노려보는 여인이 보이죠. 네, 바로 대장금의 최상궁, 배우 김일아였어요. 수백 편의 사극 속에서 악역으로, 때로는 따뜻한 어머니로 우리 가슴 깊이 새겨졌던 그분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아니에요. 베트남 하노이의 뜨거운 거리에서 낯선 여행자들을 웃음으로 맞이하고 있거든요. 유방암 2기 말진단, 18번의 항암, 삭발, 그리고 홀로 버텨낸 외로움, 암보다 무서웠던 건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32년차 명품 감초 김일아의 숨겨진 눈물과 재탄생 이야기를 영화처럼 따라가 볼까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이네요. 1969년 서울, 낡은 라디오 앞에서 사극 대사를 따라하던 소녀가 보여요. 김일아, 본명 그대로 배우라는 이름이 운명처럼 따라붙었죠. 1993년 24살에 KBS 1 드라마 떠도는 혼으로 데뷔한 뒤 300편이 넘는 작품에서 단역부터 최상궁까지 그녀는 사극의 얼굴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그 왕관 아래 숨겨진 상처의 무게예요. 왜 그녀는 한국을 떠나 하노이 작은 골목에서 가이드라는 새 이름을 얻었을까요? 왜 대장금의 최상궁은 이제 언니 여기로 오세요 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웃음으로 맞이할까요? 이건 단순한 투병기나 이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여자가 무너지고 다시 피어나는 진짜 인생 드라마랍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숨겨진 32년을 눈물 한 방울까지 함께 따라가 볼게요. 1969년 서울 변두리 달동네예요. 좁은 골목엔 된장국 냄새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김이라는 그 한복판에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 라디오 극장 앞에 섰어요. 아버진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고요. 6남매 중 막내, 희라는 말보다 눈빛이 먼저였답니다. 아빠, 저 배우 할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죠.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고, 그 다음에 꿈꿔라. 그 말이 칼처럼 새겨졌어요. 꿈은 배고픔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 고3 때 친구들이 대학 입시 문제집을 펼칠 때 희라는 연기학원 포스터를 벽에 붙였어요. 이건 내 운명이에요. 그녀는 몰랐죠. 그 꿈이 평생을 삼킬 거대한 무대의 입구였다는 걸. 1993년 봄, 서울의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던 날이었어요. KBS 1 드라마 떠도는 혼 오디션장에서 24살 김일아의 이름이 조용히 불렸죠. 떨리는 손으로 대본을 쥐고 그녀는 첫 장면에 서 있었어요. 작은 배역, 한 줄 대사로 시작한 그 순간, 감독의 눈빛이 반짝였답니다. 이 눈빛 살아있어. 그날부터 새벽 4시 기상, 밤 11시 퇴근의 나날이 이어졌어요. 단역에서 조연으로, 이름 석자가 새겨지는 배역으로. 2003년 대장금, 첫 사극, 한복을 입는 순간 거울 속 그녀가 속삭였죠. 내가 조선 사람인가 봐. 감독이 웃으며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희라야, 너는 악녀도 어머니도 다 할 수 있어. 그 말은 운명의 문을 열었답니다. 닫히지 않을 문. 그녀는 몰랐어요. 이 문 너머로 평생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2003년 한반도가 숨죽인 그의 여름, 궁궐의 긴 복도를 붉은 한복자락이 스치며 최상궁 김일아가 걸어 나왔어요. 장금아, 내가 감히 한마디에 시청률 50%가 무너졌고 그녀의 눈빛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으며 목소리는 독보다 쓰라렸죠. 하지만 촬영이 끝난 밤, 분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참을 떨며 속삭였어요. 내가 정말 나쁜 여자였나? 악역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답니다. 그리고 2007년 이산에서 정순왕으로 환생한 순간 백성의 어머니이자 왕의 아내로 눈물 한 방울에 천하가 울었어요. MBC 연기대상 트로피를 품에 안는 순간 무대 뒤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아빠,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사극의 여왕이 되었지만 왕관은 언제나 너무 무거웠어요. 2010년대 초 그녀는 정점에 서 있었어요. 스크린 속 궁궐은 밤마다 살아 숨쉬었고 그녀의 이름 석자는 사극 예고편마다 금빛으로 새겨졌죠. 추노의 냉혹한 귀부인, 동희의 따뜻한 궁여장, 해를 품은 달의 음모 깊은 중전. 한 해에 5편,
때로는 6편. 카메라는 그녀를 놓지 않았고 팬들은 희라 언니라 부르며 편지를 쌓았어요. 하지만 새벽 3시 빈 촬영장을 빠져나올 때면 한복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오늘도 내가 진짜였나? 거울 속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고 남편과의 대화는 짧아졌으며 전화기 너머 엄마 목소리는 멀어졌죠. 괜찮아, 다들 바빠서 그래.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건 텅 빈 아파트와 끝없는 피로뿐이었어요. 왕관은 빛났지만 그 빛 아래 그녀는 점점 투명해져 갔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외로웠답니다. 2015년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어요. 촬영이 끝난 뒤 샤워실에서 우연히 손끝에 닿은 작은 멍울. 처음엔 피곤해서 생긴 근육통이라 여겼죠. 며칠 쉬면 괜찮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 느낌은 밤마다 그녀를 깨웠어요.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 의사의 눈빛이 흔들렸답니다. 유방암 위기. 단어 하나가 세상을 무너뜨렸죠.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가두던 그 해,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 하늘만 바라봤어요. 항암 18번, 방사선 33번. 주사 한 방 맞고 나면 온몸이 부풀어 일어설 수도 없었고 화장실로 기어가 토하고 거울 속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져나가는 걸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왜 나한테? 왜 지금? 하지만 울음은 금세 멈췄죠. 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혼한 지 10년.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혼은 2010년. 조용히 끝났어요. 결혼 15년. 사랑은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죠. 남편은 사업에, 그녀는 촬영장에 묶여 있었고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마지막 대화는 그게 전부였어요. 서류에 도장 찍는 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혼자 사는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고요. 이제 자유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자유는 곧 외로움으로 변했답니다. 엄마와도 2년간 연락을 끊었어요. 내가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엄마가 무너질까 봐. 전화기를 꾹 눌렀죠. 암 진단받은 날 처음 든 생각은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돼 였어요. 혼자였죠. 정말로 완전히. 항암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흐릿했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남편이 손을 잡아주었고 맞은편 아줌마는 딸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녀는 아무도 없었어요. 응석 부리고 싶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간호사는 김일아 씨, 오늘도 잘 버티셨어요 라고 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삭발한 머리를 만지며 그녀는 생각했죠. 내가 최상공이라서? 내가 악역이라서? 그래서 벌 받는 걸까? 밤마다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연기 외에 자신을 마주했어요. 나는 누구지? 치료가 끝난 뒤 몸은 살아났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끝없이 멀었죠. 2022년 어느 날 문득 떠올랐어요. 베트남. 예전에 촬영차 갔던 하노이의 따뜻한 바람, 사람들의 웃음. 거기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그녀는 32년 연기 인생을 뒤로 했어요. 하노이 골목 작은 가이드 사무소. 안녕하세요. 저는 히라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첫 손님은 일본인 부부였죠. 와, 한국 배우예요? 그녀는 웃었어요. 이제는 그냥 가이드예요.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관광객을 맞았답니다. 암도, 이혼도, 외로움도 모두 베트남의 뜨거운 햇살 속에 녹아내렸어요. 2025년 오늘 하노이 호안키엠 호수 옆 카페예요. 김이라는 여전히 새벽 6시에 눈을 뜬답니다. 머리에 쓴 모자는 항암 후 자란 짧은 머리를 감싸고 입가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어요. 한국에선 최상공이었지만 여기선 그냥 희라 언니예요. 관광객들이 건네는 사진 속 그녀는 궁궐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을 닮았죠. 암은 그녀를 무너뜨렸고 이혼은 그녀를 홀로 남겼지만 그 모든 고통은 결국 다시 피어날 씨앗이 되었어요. 아플 때 옆에 없던 사람이 그리워지진 않아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답니다.